이제부터 경항공모함에 대해 좀 더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해군의 첫 경항공모함이 오는 2033년에 이제 전략화된다고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평화의 한반도를 지키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입니다. 2021년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핫 이슈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을까? 이런 점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장님 속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은 작년에 우리 군의 가장 최고 의결기관인 합동참모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참가해서 의결기구인데 거기서 필요성이 인정돼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항공모함은 그 사업 예산의 낭비성이라든가 이게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는 걸 따져보는 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작년 국회에서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용역 연구를 하라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별도의 기관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가지고 경항공모함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경항공모함이 올해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되면은 기본 설계에 한 4년이 걸리고 상세 설계 및 함건조에 한 7에서 8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33년이 되면은 우리 항공모함이 태극기를 달고 항해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왜 2033년에 경항공모함이 전력화되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잠깐만요. 일단 경항공모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잘 모르거든요, 사실. 크기만 작은 건지, 뭐 역할과 기능이 좀 다른 건지 중대형 항공모함과 비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럼요. 사람들이 이제 항공모함 하면은 이게 경유에 붙은 걱정 말씀하시는데 항공모함은 보통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한 3만 톤까지는 경항공모함, 그래서 4에서 한 7만 톤까지는 중항공모함. 등치가 큰 8만 톤 이상은 우리가 대형 항공모함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항공모함은 지금 미국만 운영하고 있죠. 근데 사실 항공모함이 이게 크다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항공기를 많이 적재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항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투 능력이 신장된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가 차를 탈 때 처음부터 우리 요새 유명한 큰 대형차를 몰고 싶지만 국가의 재원이라든가 또 그 나라의 기술 수준 또 그 나라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많은 나라들이 항공모함의 그 크기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형으로 갖고 우리 주변의 일본이라든가 저쪽에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소형 경항공모함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항공모함과 이 중대형 항공모함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요. 먼저 정 박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기찬 부장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항공모함의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가 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함재기가 출격 가능한 항지. 이거가 이제 항공모함의 성능 지표고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SOT 생성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SOT 생성률이 많아지려면 당연히 또 항공모함에 얼마나 많은 항공기를 우리가 탑재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크면 클수록 항공기를 많이 탑재할 수 있으니까 SOT 생성률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미국의 최신 대형 항공모함, 우리는 이거를 슈퍼 캐리어라고 부르는데 지금 전력화가 진행 중인 제너럴 포드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75대 전투기를 탑재해서 평상시의 작전에서는 하루에 160회, 그리고 전시 같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루에 270회의 출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우리 경항공모함하고 비슷한 미국의 강습 상륙함,
LHA-6인 아메리카 함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MH-60 헬기 한 대하고 16대의 F-35B를 가지고 지금 하루에 42회의 출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크면 클수록 좋은데 문제는 돈이죠. 네.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획득 비용도 커지고 또 운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주 심각한 딜레마인데 지금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제너럴 포드가 획득 비용이 얼마냐? 올해 회계연도 기준 그리고 환율을 저희가 1달러당 1,200원으로 했을 때 네. 척당 16조 원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이게 내 척이 아니고 더 많은 척수의 제너럴 포드급을 획득하려고 했는데 내대로 획득을 이제 중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6대 경항공모함을 미래에 추가 확보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기참부장님이나 우리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욕심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함정이라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용 대비 효과, 네. 가성비를 정말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그거를 설계 건조할 수 있는지 우리의 기술력을 잘 고려하는 것이 아마 이 그 항공모함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김 위원님. 네, 앞서 책임연구원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작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제 가성비라는 걸 따질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항공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경항공모함에 이제 수직 이착륙기 해리어라는 전투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35B가 많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F-35B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항공모함에서 사용하던 전투기와 달리 일단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5세대 전투기의 특징 중 하나인 뭐 센서 융합이라든가 데이터 융합이라든가 이런 최첨단 기술을 또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 경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전투기들이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네. 지금은 사실 F-35B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에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그런 전투기를 상대해도 뭐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경항공모함도 가성비도 좋고 또한 탑재 전투기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가성비가 훌륭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해가 되는데 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경항공모함 도입 예산이 중대형 항공모함에 비해서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왜 돈 먹는 하마라고 자꾸 비난이 나오는지 우리 기참 부장님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네. 예, 그 많은 분들이 경항공모함이 돈 먹는 하마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배가 크기 때문에 건조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맞아요. 배가 크기 때문에 운영 유지비가 비쌀 것이다. 두 개로 좀 규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위사업청에서 선행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경항모함의 건조비를 약 2조 300억 원이라고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근데 이 돈도 사실 2조가 뭐 1, 2년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은 항공모함이 나올 때까지 한 12, 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 돈이 약 10년에 걸쳐서 분할되기 때문에 해마다 한 2천억 원 정도 예산 투입이 되는데 2천억 원은 해군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8조이기 때문에 해군 예산의 2.5% 정도입니다. 그래서 돈 먹는 하마라고 하신 것은 그럴 것이다 하는 그렇게 지금 상상을 가지고 오신 거지 사실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더불어 이 경항모함은 국내에서 건조되는데 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국내 그 방산산업의 효과도에 대해서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2천억 원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가 1.2조 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한 3천 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건 돈 먹는 하마라고 보는 것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잘못된 그런 인식이 시작됐지만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다. 따져보면은 국가 산업에 굉장히 기여하는 그런 함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벌어다 주는 하마네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좀 많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잠수함이나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김 의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항공모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좀 틀린 내용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일단 좀 말씀드리자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은밀성이 높은 이제 수중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들이나 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물밑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주는 시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수중의 공포라는 그런 장점은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 다른 나라가 항공모함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평시에 이 잠수함으로 막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고요. 그만큼 이 항공모함은 평시 전시할 거 없이 우리 국민들에게나 아니면 주변국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연성이 굉장히 높은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잠수함을 비대칭 무기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뭐 북한이라든가 주변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잠수함을 만든다 그래도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뭐 북한에 비해서 그 많은 양의 잠수함을 또 뽑아낼 필요도 없고 그죠. 또한 그런 이유도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앞서도 이제 기차부장이 말씀하셨지만은 뭐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대함 탄도 미사일도 이거 있으면 사실 항공모함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살짝 좀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이런 무기들은 그야말로 유사시 전쟁이 났을 때만 쓸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네. 반면에 항공모함은 평시 전시할 거 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호위 전력들이 같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호위 전력들의 이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대함 탄도 미사일을 유혹할 수 있는 또 방어 수단들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중국이 사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든가 뭐 대함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창과 방패가 다 필요하다는 논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런 항공모함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들도 물론 이것도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되고 항공모함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핵 잠수함에 SLBM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예, 물론 이제 항공모함만큼 핵 잠수함도 우리 해군에 꼭 필요한 무기 체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추진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국제 정치적인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면은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겠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동북아에 예를 들어서 일본도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없는데 우리가 가졌을 경우에는 일본도 분명히 그걸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동북아에서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미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고 이 밖에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 SLB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장보고 3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중형 국산 잠수함에 향후 이렇게 장착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해군이 지금 이제 전력화를 하고 있는 경항공모함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제시되고 또 풀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한 가지 또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무장력에 대한 의구심인데 예를 들면 이제 경항공모함은 수지 이착륙 함재기만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형 또는 대형 항공모함보다는 연료 탑재라든가 그다음에 그 무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경항공모함이 공중해양 우세력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수직 이착륙 함재기 이게 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예, 이게 말 그대로 수직으로 이륙하고요. 수직으로 착륙하는 겁니다. 그 헬리콥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헬리콥터처럼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아니 그 전투기들 보면은 죄다 쫙 이렇게 활강하고 쫙 날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그 영화 탑건 보시죠. 그거 아닙니까? 예, 저도 탑건 영화 무지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통적인 함재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스키 점프대나 또는 증기 또는 전자기식 사출기를 이용해서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착륙할 때는 많이 보셨겠지만 와이어 방식의 그 어레스팅 기어 장치를 이용을 해서 착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경항공모함에서 고려하고 있는 F-35B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직 이착륙기라고 얘기하면 좀 기술적으로는 좀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는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 그래서 줄여서 저희가 통상 스토블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아마 기술적으로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경항공모함에 탑재 예정인 F-35B의 이 성능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KF-21 보라매를 탑재하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좋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함재기의 특성을 모르고 나오는 의견이고요. 이 한국형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함재기에 대해서 이 두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F-35B 대신에 네. F-35C로 가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F-35A나 F-35C가 F-35B보다도 가격도 싸고 무장 탑재 능력과 작전 망령도 우수하니까 F-35C를 운영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이 아닌 중대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F-35B가 무장이나 그런 그 작전 방향은 좀 낮지만 더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루에 출격 가능한 횟수입니다. 네. 그 관점에서 보면 F-35A나 C는 하루에 2, 3회 출격 가능하지만 F-35B는 3, 4회 출격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뛰어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아까 우리 연구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경항모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과연 중대형, 특히 중대형으로 가려면 F-35C를 운영하려면 추가의 장치,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기식, 사출장치, 그리고 강제 착금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이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수직 이착륙기를 조정하는 조정 기술보다 전통적인 F-35C와 같은 전투기를 조정하는 능력이 훨씬 어렵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원하는 항공요원의 능력도 훨씬 뛰어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교육훈련 비용, 유지보수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조건에서는 중대형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예가 뭐냐면 영국도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를 추진하면서 중간에 처음엔 F-35B를 염두에 두고 가다가 국방부 장관이 바뀌면서 F-35C로 바꾸자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기식 사출장치 등등의 이유로 결국 F-35B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사례를 우리는 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야, 영국도 고민이 많았네요. 그럼요. 예. 김 의원님? 예, 아마 얼마 전 이제 KF-21 보람의 출고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론들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출고식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한편으로는 이렇게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좀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KF-21 보람에는 공군형으로 이제 만들어진 전투기고 특히 지상에서 이제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전투기입니다. 근데 아직은 사실 이 항공모함을 운용하기에는 뭐 앞서도 책임연구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단거리 이륙 및 착륙이라고 하는 경항모에서 사용되는 착륙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공군용 전투기를 사실 이 항공모함용 전투기로 바꾸려면은 거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항공모함은 지상과 달리 이착륙하는 공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출기 캐터펄트라든가 아니면은 강제 착륙을 할 수 있는 어레스팅 후크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다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투기에 적용하고 또한 기체 강도를 높이고 하는 작업들도 이제 수반이 돼야 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예를 들어 KF-21을 항공모함에서 운용한다 그러면은 그런 운용 노하우를 쌓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33년으로 예정된 우리 경항공모함 이 도입 계획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또 굳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걸 할 필요성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만약에 KF-21 보라매가
지금은 사실 이제 시제기가 막 출고된 상태이고 26년 되면 이제 양산이 시작되는데 이 KF-21 보라매가 좀 더 성숙되고 또 군에서 운용이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이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로 또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KF-21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미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FA-18 호넷과 거의 사이즈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군이 결심을 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재원과 시간을 들여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에 쓸 수 있는 전투기로 변신할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참 부장님, 이 두 전문가분들 말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현재 해군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계시죠? 제가 보니까 약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경항모함에 탑재할 수직 이착륙기의 기종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F-35 브라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 세상에서 경항모함에 운영할 수 있는 그 수직 이착륙기가 F-35 브라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오는데 저도 한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35 논란을 딱 짚어보면 3개가 있습니다. 비싸다, 작전 방향이 짧다, 그리고 무장 적대 능력이 방금 우리 김대영 의원 말씀하셨듯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비싸다는 것은 사실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움직이지 않고 판판한 지상에 내리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배, 또 파도 쳐가지고 연분이 했을 때 그 연분에 녹도 안 슬어야 되는 그런 방염 기술, 또 제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해군에서도 이걸 개발할 때 35 알파에 비해서 한 3.5년 시간이 더 걸렸고 돈도 수조 원 더 투입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비싼 건 당연한 거고, 그 대신 이것은 함정에서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면은 육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듀얼 개념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작전 반경이 짧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한 작전 반경이 한 800 몇십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충주 공항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은 저쪽에 독도, 이호도, 우리 근처에 있는 이지는 다 커버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 경항모에 탑재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서 우리 이지를 벗어나서 우리 국익이나 우리 해양 주권을 보호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은 경항모 타고 나가기 때문에 나간 데서 또 작전하게 되죠. 네. 결국은 작전 반경이 훨씬 크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장 탑재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정 의원이 설명드렸듯이 사실 비행기를 무장 탑재 능력만 가지고 비교하면 좀 허점이 좀 있습니다. 일례로 F-15 그 비행기가 사실 35보다 무장을 훨씬 많이 싫거든요. 하지만 우리 공군이 F-35를 확보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개전 초에 셀싸게 들어가서 그 방공망을 타격해가지고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면 그 뒤에 이제 우리 뭐 F-15, 16들이 들어가서 마음 놓고 작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선의 스텔스 기능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마다 특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단순하게 무장 탑재 능력이 작기 때문에 비행기가 능력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약간 좀 어폐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이제 약간 언급을 했지만 경항모함에서 작전이 되기 때문에 작전구역 옆에 항상 비행기지가 있는 겁니다. 육상에서 발진하는 비행기는 독도 해표와 작전하고 다시 돌아가서 급유하고 무장을 싣고 나와야 되는데 독도 근처에 있는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비행기들은 바로 거기 가서 재무장, 재급유가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또 더 자주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